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실신을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임자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노형욱 전 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곧 사임할 정세균 총리 후임자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사퇴 등을 거론하며 반성문을 발표한 민주당 청년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초선 오적이라 부르며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인된 2030 세대 지지를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벌레가 든 밥과 유통기한이 2달 넘게 지난 간식을 아이들에게 먹여 논란입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엔진 없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차 정비사뿐 아니라 일자리 지형을 흔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산업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일본은 이달부터 70세 정년시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4년 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짚어봤습니다. 뉴스에이 개각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에 참패했지만 내부에서 성찰이나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조국 사태와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당이 잘못 대응했다고 반성한 초선 의원들이 있었죠. 강성 당원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서 초선 오적이라는 거친 표현마저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어제 성명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낸 것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것 등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을 언급한 이들의 성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의원들의 SNS엔 초선 오적과 같은 거친 표현과 욕설이 잇따랐습니다. 당원을 자처한 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당원 투표를 거쳐 후보를 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분열은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힘있고 잘했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다른 초선 의원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데 5명만 따로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사태를 언급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쇄신의 방향과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를 두고 당내 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2030 청년들이 표심을 모아주면서 국민의힘은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죠. 자, 이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청년 정치인 오디션, 또 부동산 입법,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전략을 당 차원에서 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나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취업도 힘들고 월급은 안 오릅니다. 이번에 꼭 바로잡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30 세대 절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인한 청년층의 지지를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청년 정치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토론 배틀을 통해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양성한다는 건데 당내 청년기구인 청년의힘 주축으로 다음 주부터 논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해가지고 당에서 젊은 세대에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실력을 입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에게 공천 우선순위를 줄 방침입니다. 내부에서는 청년들의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의 공용 주거 공간을 견학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2030들의 주거난은 그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거가 2030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보완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주거 모델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에 사임할 정세균 총리 후임자로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으로 압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개각을 발표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 검토에 나선 겁니다. 후임으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구 실장은 정통 예산통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거친 재정예산 전문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둘 다 경제회복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 이미지의 김부겸 전 장관이 현안 처리 추진력, 국회 소통 능력 등 강점이 많아 임기 말 총리로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에 대한 인사검증도 진행 중인데 부총리나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사흘 만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급등한 공시가격부터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냈습니다. 취임 후 코로나19 방역 메시지에 집중해온 오 시장은 오늘 처음으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고 서울은 이보다 높은 19.9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없지만 재조사를 통해 마련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 야당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조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권 재보선에 참패를 했는데 어떤 늪에 빠졌습니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처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 패배 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또 논란이 일죠.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촛불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며 초선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장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 어제 SNS에 전 정권 적폐 수사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는 나쁜 공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건데요. 민주당 소속이죠. 박 장관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조홍천 의원의 지적을 보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법을 적용하는 거나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국민 보고정을 떴고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다른 방법입니다.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시험대에 오른 국민의힘. 4.7 재보선 이후에도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면서 자세를 낮췄는데요. 좀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불거졌어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얘기입니다. 재보선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언행이 과도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보면요.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냐? 제명 안 하면 대선 때 망할 것이다. 이런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뭐 표심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원칙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위나 사후 조치를 파악하고 있고 당은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잊을만 하면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대처가 늦었고요. 지난 2019년인데요. 한선교 당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회의 중 한 당직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는데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한선교 전 총장이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미 여론이 악화된 뒤였죠. 승리에 취해 오만해지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열왕열왕은 겸손하게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난 총선과 이번 재보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민심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모든 정치인들이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3차 대유행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런 시국에 도우미까지 불러서 술판 벌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방역수칙 지켜라, 안 지키면 과태료 물린다 하니 참고 참은 시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창녕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건 지난달 23일. 이들은 이후 가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도우미 2명까지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당시 경남 지역엔 진주 목욕탕 직당 가면 여파로 하루 20명에서 3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석했던 노래방 도우미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창녕군은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사과문을 내놨지만 주민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나고 아쉽고. 지난 2월엔 경남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혈전이 생긴다는 논란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하고 있죠. 그 사이에 확진자는 다시 늘고 백신 수급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가 내일 접종을 재개할지 발표합니다. 특히 연령 제한을 두고 접종할 경우 1차, 2차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로 맞히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문제는 교차 접종할 다른 백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미뤄진 대상은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약 14만 2천 명입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만 60세 미만 접종도 중단된 상황.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접종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30세 미만의 다른 백신을 권고한 영국처럼 접종 연령을 제한한 국가는 17개국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이들이 연령 제한에 걸릴 경우 2차 접종 때는 화이자 등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국내외 사례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교차 접종을 포함한 2차 접종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의 절대적 비중을 아스트라제네카가 차지하고 있어 교차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접종이 재개되더라도 불씨는 여전합니다. 오한만 12시간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저는 일단 겁이 너무 나고요. 2차 접종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피하고 싶고요. 정부는 여전히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백신의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화를 못 참는 사회. 최근 몇 년 새 도로 위 보복 운전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선 양보를 안 했다, 경적을 울렸다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협박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지도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검은색 승용차. 옆 차선 차량 탓에 끼어들기에 실패하자 속도를 내 추월하더니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화가 난 듯 뒷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찹니다. 와이퍼와 사이드 미러를 꺾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저래? 좋아서 술 먹었어? 위협은 한동안 계속되고 뒷차 운전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 왜 저러냐 진짜. 나 저런 사람 처음 봐. 지난달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저한테 왔으면 저한테도 일단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도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형량이 무거운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복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보복운전은 5,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가피하게 끼어드는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딸이 집 안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구자중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20대 딸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집안에는 다른 가족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신고한 것 같아요. 아빠가 칼에 찔렸다, 누나가 찔렸다. 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딸과 다른 가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딸에게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은 잡히지 않는 불길을 바라보며 발을 구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와 아파트로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 밑에 깔린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던 차량에 깔린 겁니다. 남성은 골절과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여성의 말에 내일 보자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남성. 자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내가 뭘 잘못했나? 찾아가면 화가 풀릴까? 밤새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남녀 간에 있을 법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 대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긋난 구애는 불행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호감으로 시작한 감정이 어긋나면 집착이 됩니다. 상대방의 거절이 반복되면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요한 구애는 잔인한 범죄를 낳기도 합니다.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원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이 검찰에 넘겨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마치 좀 노련하게 준비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무릎까지 꿇었고 마스크를 벗어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인 양 말문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기자회견에서나 할 법한 얘기인데요. 네. 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예 모든 걸 이제 포기하니까 당당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액션인 것들 같아요. 현재까지 나타나는 범행 결과로 봤을 때는 법에 정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한테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이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얘기가 있는데요. 계획범죄입니까? 네, 철저한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경찰은 게임을 통해 만난 큰딸이 김태현의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범죄라는 결정적 증거, 김태현이 검색한 검색어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의학 상식까지 찾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방송에서 구체적 단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 키워드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침입했다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잖아요. 왜 범행 당일에 훔쳤을까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네, 살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알아낸 김태현에게 네. 흉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면서 흉기는 훔쳤다고 하는데 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기를 구입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의 엽기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범행 후에 했던 행동도 상당히 놀라울 법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이후에 2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김태현의 2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는 경찰이 피해자 집에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낸 상처가 깊어서 병원에 이송까지 됐던 건데 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있었다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상처가 깊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모녀를 살해한 뒤에 경찰이 오기까지 이틀 동안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집안에 있던 맥주와 우유를 마시면서 자신이 스토킹했던 큰딸 옆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에도 거부를 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김태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봐주세요. 팔 좀 놔주실까요? 네, 저 보신 것처럼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짧게 답하는 일반 범죄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변호인 참여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 범죄의 주도자적 지위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김태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만드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국선이 들어와가지고 포착질하면 짜증나는 거야. 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집착이 새 모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전후로 한강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단숨에 10억 원이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로 준공 50년 차를 맞은 이 아파트 단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여야 후보들이 모두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 규제에 막혀있던 시범과 수정, 공작 등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선거 후 하루 만에 호가만 2억, 3억씩 뛰었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20억 정도까지 벌었는데 28억에서 매물까지네. 매물이 잠겨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큰 평은 아예 없고 시공 같은 건 18평은 아예 없고 24평은 다 보유되고. 압구정 잠실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80억 원에 거래됐고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는 2달 만에 2억 원 이상이 올라 약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살아온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래도 매물이가 50년이 돼가지고 매물이 막 나오다가 될 것 같으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주변 땅값을 자극할 경우 시장 전체로 옮겨붙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강남권하고 성수동권을 완전 자극할 거예요. 법이 용인하는 한에서 시장 상황을 가면서 적법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집값 상승의 여파를 막으려면 주택 공급 방향에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이렇게 미래 일자리의 변화를 보여드렸지만 산업이 변해서뿐 아니라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은 이달부터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닥칠 모습,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고객 응대부터 가전제품 운반과 정리, 계산까지 1인 4역을 하는 가전 판매점 직원은 73살 사토시입니다. 냉장고 제조 엔지니어로 55살에 조기 퇴직한 뒤에 재취업 기회를 얻어 일주일에 사흘 출근해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社会から見放され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たけど、実際自分が70歳になるとまだまだ健康体なんですよ。 이곳에선 희망자의 한 해 80살까지 고용합니다. 自分と年代が近いところ、いろんなスタッフがいれば、やっぱり非常に聞きやすかったり。 60세 정년제를 없애고 무기한 고용을 선언한 기업도 있습니다. 日本の年金制度って若い世代が年寄りを賄うというところなんで、70まで働くというのはしょうがないかなと。 일본에선 희망 직원이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기업들에게 부과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30%에 달하는 일본 사회가 매년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365조 원에 달합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60歳の段階でもう少しできるなということで65歳までやりました。で、65歳の段階でまだできるな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今やってますけど 권고사항인 만큼 한계도 있습니다. 일본 60세 이상 직장인 10명 중 9명이 70세를 넘어서도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령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보험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에 노인 일자리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年とかいうような期間での契約がなかなかしにくいんですね。健康状態見ながらってことになるので3ヶ月ごとに 정년 연장이 현실이 된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이죠. 필립 공이 99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74년간 그림자처럼 여왕을 외조했는데요. 생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로 이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현존 최장수 군주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윈저성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947년 결혼한 필립 공은 74년간 한결같이 여왕 곁을 지켰습니다. 군주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여왕의 세 발자국 뒤에서 걸으며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I think that the main lesson that we've learned is that tolerance is the one essential ingredient of any happy marriage. And you can take it from me that the Queen has the quality of tolerance and abundance. 그리스와 덴마크 왕자로 그리스 코르프 섬에서 태어난 필립 공은 영국 왕립해군학교 재학 시절 아버지 조지 6세를 따라온 엘리자베스 2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라는 점과 매형들이 나치 지지자라는 주장이 걸림돌이 되자 성공회로 개종하고 그리스 왕실 내 모든 직위와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I think it shows a real understanding of the pressures that the Queen was going through. And that the best way he could support her was by giving up on his career.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영국인들은 버킹엄궁 앞에 조용히 꽃을 두고 갔습니다. He's been there by her side every single day of her time as queen, and the fact that now she's going to have to live without that for the rest of her life is unbelievably difficult. 미국에서 왕실의 인종차별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필립 공의 손자 해리 왕손은 생전 가까이 지냈던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28주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마클이 12시간 가까운 비행 뒤 런던 윈저성을 함께 찾을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만원 버스에서 모든 승객들이 남자 하나를 잡겠다고 똘똘 뭉쳤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내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울부짖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대생을 성추행한 30대를 승객들이 둘러싼 채 곧 도착할 경찰을 기다립니다. 도망갈 곳을 찾던 성추행범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 밖에서 성추행범의 발을 움켜쥐는 두 손. 버스 근처에 있던 시민이 성추행범의 도주를 막아선 겁니다. 몸싸움 끝에 버스 안으로 다시 끌려온 성추행범의 옷자락을 주변 승객들이 힘껏 붙잡고 성추행범은 결국 도주를 포기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SNS에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과 행인,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운전기사에 대해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성추행범은 7일 구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 끝나자마자 한 발로 서보시죠.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바로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윤승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얼굴 주름으로 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는 다리부터 시작됩니다.
볼 수는 없지만 한발 동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발서기는 20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지? 해당 연령 평균은 13초, 왼발, 오른발 모두 평균 아래였습니다. 50대인 하정대 부국장, 왼발은 괜찮았지만 오른발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뇌에서 다리를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근력이나 이런 그 균형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한 발로 일어서기는 근력 균형을 보여줍니다. 일어서지 못하거나 상체가 많이 흔들리면 하체 근력이 약한 겁니다. 요동 없이 일어서야 근력 균형이 좋습니다. 한발 스쿼트는 골반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 모두 왼발 때는 대칭이 좋았습니다. 발끝, 무릎, 이 골반이 직선을 이룰 때가 가장 좋은데 지금 국장님 딱 직선이고요. 하지만 오른발로 섰을 때는 몸이 틀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선 마사지로 뭉친 근막을 풀고 신경을 활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근막을 풀고 나면 자세도 안정되고 기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근력 운동도 필수. 운동을 하면 뇌도 함께 좋아집니다. 결국은 뇌 운동은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근육하고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혈류를 뇌에다 또 보낼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뇌의 역량이 좋아질 겁니다. 근육과 뇌가 좋아지면 노화는 늦춰집니다. 전문가들은 2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라고 주문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자 꽃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간절곶 모습인데요. 보통 4월 중순을 넘겨야만 남발하는 유채꽃이 벌써 화려하게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 이상 높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아침엔 5도 안팎이 예상돼 두 계절을 넘나들겠습니다. 한편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조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에선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볕이 내릴 때는 내일이 지나면요. 모레 월요일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